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임현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유모사 나노기술 마지막 5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계연구원 나노융합 장비 연구부장을 하고 있고요. 자기조립 공정과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기능성 나노 표면을 제작하고 유연소자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자원 획득, 결빔 방지,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연모사 나노기술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같이 공유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자연모사 나노기술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다루어야 하지만 5차시라는 수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차시에서 자연모사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차시에서는 자연모사 나노기술 중 표면을 이용하여 젖음성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차시는 이제 표면을 이용한 과학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차시에서 센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표면을 이용해서 물 자원을 획득하거나 얼음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물자원 획득 기술입니다. 자연은 표면에 있는 구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웨터빌리티나 hit이나 어태치먼트, 옵틱스, 트라이볼러지, 플루 같은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셀프 클리닝이나 안티 포깅 또는 워터 컬렉션, 안티 아이싱처럼 이 다양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각각의 특성들이 한 가지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워터 컬렉션은 웨터빌리티와 히트 트랜스퍼가 같이 제어가 되어야만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잘 모은다든지 또는 얼음 생성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물을 모으고 있을까 이제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가 오면 그거를 먹고 사는 담수가 되겠죠. 근데 이 사막에 사는 가시동화뱀은 사막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굉장히 적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동화뱀은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어댑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가시동화뱀은 그 몸에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조절함으로써 캐필러리 펄스를 잘 만들어서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상에는 사실 굉장히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이 없을 것 그렇지만 막상 먹을 물은 얼마 없어서 현재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는데 그 바다의 수많은 물을 만약에 쉽게 담수할 수 있다면 사실 물 걱정을 지금보다는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생존하는 동식물 중에서 특히 맹그로브 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바다에 있으면 죽지만 얘는 소금물을 먹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인데 이 딱정벌레는 등껍질을 이용해서 사막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포집해서 효과적으로 생존을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려지는 폐수를 정화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는 폐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독한 화합물질을 쓰고 그리고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지만 동식물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본인들이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을 모으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젖음성에서 웨터빌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관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모세관 현상은 전부 다 아시죠? 액체에 이렇게 관을 꼽았을 때 그 압력의 차이가 나서 이제 관 안으로 액체가 끌어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액체가 올라오는 거는 그 높이는
이제 그 액체의 표면 장력과 그다음에 그 액체가 이 관과 이루는 그 인터랙션이 되겠죠. 그 접촉과 이게 이제 비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액체의 밀도와 중력과 속도와 그리고 그 관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자연은 굉장히 라플라스 프레셔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라플라스 프레셔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 나온 개념이고 결국은 이 관이 있을 때 관이나 또는 어떤 곡면이 있을 때 그 곡면의 그 반지름에 의해서 이동하는 하게 만드는 그 압력이 이제 라플라스 프레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기 중에서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딱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딱정벌레 등껍질입니다.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수성인 등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방울이 굉장히 잘 구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 그 소수성 등껍질 위에 이렇게 이제 친수성을 가지는 사실 완벽하게 친수성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소수성보다는 컨테인글이 좀 더 낮은 그런 상대적으로 친수성인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개가 많은 곳에 노출이 되면 이 친수성 봉우리가 핵 형성에 도움이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물이 맺히게 되고요. 물이 점점 맺혀서 커지게 되면 일정 이제 중력을 느낄 만큼 이제 커지게 되면 이게 소수성인 등 껍질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과 소수성이 잘 분포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물의 응축을 잘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수성에서 물을 잘 구르게 해서 그 하이브리드 패턴과 그 소수성을 잘 이용해서 이제 안개로부터 물을 응축하여 포집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딱정벌레가 정말 친수성과 소수성 등껍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이제 생태학자가 사막에 사는 다양한 딱정벌레를 종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조를 살펴보니 사실은 하이브리드 패턴인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가 다 소수성으로 덮여 있는 딱정벌레들이 더 많고 이렇게 소수성으로만 덮여 있어도 그걸 이제 포그 백스킹이라고 하는데 안개를 잘 모으더라 하는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은 그 물질의 재료로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아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포집하는 데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미줄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미줄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작은 나노파이버들이 모여 있는 실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랜덤한 구조를 갖는 곳을 스핀들낫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파이버들이 얼라인된 부분을 이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라플라스 프레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거미줄의 직경이 이 조인트 부분과 스핀들낫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직경이 달라서 이제 서피텐션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피텐션이 이쪽은 이제 소수성이 되고 이쪽은 친수성이 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직경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은 이 스핀들낫 부분에서 이제 큰 물방울이 형성이 되고 거미는 이렇게 이제 큰 물방울을 형성시켜서 이걸 이제 먹고 살게 되게 되죠. 라플라스 프레셔를 또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식물은 바로 이제 사막에서 생존하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세 번째가 될 텐데 이 선인장의 가시가 사실은 이제 가시로 이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되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
잘 포집하는 능력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이 끝에 맺히면 이게 바로 증발이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증발되지 않고 라플라스 프레셔에 의해서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선인장이 물을 안에 저장을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가시의 라플라스에 적용되는 라플라스 프레셔 때문에 물을 잘 포집하고 이동하는 그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정벌레나 거미줄이나 선인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또한 뭐 앞에 식물들도 관심이 많지만 저는 이제 이끼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끼는 사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얘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패턴이나 소수성의 특성을 이용한다면 이 이끼는 굉장히 초친수성 특성을 갖고요. 이끼마다 다양한 그런 미세 구조를,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을 정말 잘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끼들은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할 수 있어서 앞에 있는 그런 얘들과 더불어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에서 저희가 물을 이제 포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정화시키는 동식물도 많은데 이건 이제 불의 옥잠입니다. 불의 옥잠은 뿌리하고 잎자루에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주머니에서 질소와 인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러니까 비료 같은 게 다 질소하고 인이잖아요. 그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불의 옥잠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렁이나 물고기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의 옥잠처럼 흡수하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이나 유기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플라스틱을 먹는 벌레들이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오염 물질을 먹어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동식물이 있고요. 또는 뱀장어처럼 분비물을 분비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분비물을 분비해서 흙탕물을 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전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물을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이제 홍합탕을 많이 드실 텐데, 이 홍합은 그 접촉력이 되게 뛰어나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그 접촉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중금속, 홍합 단백질은 중금속도 굉장히 잘 흡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사선 물질, 세슘도 잘 흡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흡착의 능력을 이용해서 물을 정화하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수분에서 물 분자를 포집해서 물을 확보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예를 얘기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응축에 대해서, 컨덴세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컨덴세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기체의 상에서 액체 상으로 변하는 것, 그러니까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를 이제 물로 만들려면 결국은 포화 수증기 온도를 내려서 이슬점까지 온도를 내려서 물이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온도는 일정하게 하면서 이제 압축을 해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대부분의 는 이제 우리가 온도를 내리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응축 현상을 제어하려면 웨터빌리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변화 곡선에서 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얼음이 될 때, 이 상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잡열이라고 기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이턴트 힛이 있게 되죠. 이게 상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그래서 주변의 온도 변화는 시키지 않으면서
상변화에 사용되는 그 잡열이 담과 같이 물 같은 경우에는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539, 그다음에 액체에서 얼음을 갈 때는 79.68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 전달이 응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질 때 이제 응축이 생길 때요. 그 웨터빌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응축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적응축과 막응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축은 이제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으로 이렇게 드랍으로 생기는 거고요. 이제 소수성 표면에서 일어나는 응축이고, 막응축은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으로서 이제 친수성에서 만들어지고요. 표면이 이렇게 물막이 젖어서 다 물막이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실 소수성 표면을 만들어놔도 그 완벽한 캐시백스터 스테이트를 만들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웬젤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을 하도록 소수를 만들어놔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표면은 이제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저희가 응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 물이 그 열 전달을 방해를 하게 되죠. 물 자체가 여름량이 사실 큰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도씨를 시켜서 2도씨로 저희가 유지를 해서 응축을 시키고 싶지만 2도씨가 되도록 저희가 열을 이제 전달을 하거나 빼서 오음에 반하여 사실 이렇게 물이 있으면 2도씨를 시켜도 실제는 이 물 위는 3도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응축을 쓰기보다는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이 훨씬 열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컨덴세이션은 현재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 현상이고요. 여러분이 에어컨이나 또는 뭐 제습기, 그 냉동 공조에 있는 모든 거에 다 이 컨덴세이션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이 좋나요?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이 좋나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트라이얼 에러가 굉장히 많은 거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컨덴세이션에서 말씀드리려면 다음과 같은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됨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뉴클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뉴클레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점 커지면 그게 이제 뭐 필름와이즈 컨덴세이션이던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이던 이제 맺혔던 물방울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건 이제 코알레센스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렇게 만나서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젖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흐르게 될 거고,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방울이 빨리 커져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한번 보면 이렇게 1나노에서 10마이크로까지는 저희가 이제 워터 베이퍼라고 해서 이제 이건 에어스테이트겠죠. 그리고 미스트 많이 뿌리시죠. 피부에 이제 미스트를 많이 넣어야 돼서 수분을 축적하려고 미스트를 뿌리는데, 미스트는 이제 10마이크로에서 100마이크로까지를 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에 응축되기 시작하는 게 미스트 드로플렛 드롭인데요. 드로플렛은 100마이크로에서 1mm 정도의 그 직경을 갖는 걸 저희가 드로플렛이라고 하고, 그보다 훨씬 큰 물방울을 1mm보다 큰 물방울을 이제 저희가 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서로 이제 막을 형성하거나 물줄기를 형성해서 이제 흘러내리게 되죠. 이러한 각각의 물의 상태를
저희가 표면으로 제어하려면 다음과 같이 뉴클레이션이 일어나게 하려면 나노급의 패턴이 있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컨덴세이션이나 콜레센스를 잘 일어나게 하려면 이제 마이크로 패턴이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이제 메조 스케일의 패턴이 있어야지만 이제 큰 물줄기나 물방울이 잘 슬라이딩 굴러떨어지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5가지 다른 젖음성이 갖는 표현을 만들어서 한번 컨덴세이션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친수, 초친수, 그 다음에 발수, 초발수, 그리고 초친수와 초발수가 이제 같이 있는 하이브리드 패턴을 만들어서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물방울이 뉴클레이션하고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점점 지나면서 친수에서는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인데 이제 완벽하게 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랍이 듬성듬성 있는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슈퍼하이드로필릭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이 초기부터 이루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물막이 형성이 되고요. 하이드로포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 아주 작은 방울에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이 일어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부 표면은 이제 필름아이즈로 이미 변해버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작은 물방울에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고 이제 코알레센스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큰 물방울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깨끗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응축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갖는 거 보실 수 있고, 하이브리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친수가 이제 뉴클레이션 사이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부터 이제 물이 맺혀서 이렇게 점점 빨리 다른 표면보다 더 빨리 큰 물방울을 형성을 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친수 파트가 이제 피닝의 기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물방울을 좀 잡고 있는 게 있어서 물 떨어지는 거가 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과연 어떤 작은 시간 동안 컨덴세이션이 일어날 때는 어떤 표면이 더 좋고, 장시간 일어나는 컨덴세이션에서는 어떤 표면이 더 좋은지 이제 다름을 아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친수가 가장 초친수가 가장 많은 물을 모으게 하지만 이제 장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표면들이 더 환경에 따라서 온습도에 따라 이제 다른데 다른 표면이 더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웨터빌리티도 중요한데 사실 구조가 들어가서는 히트 트랜스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CM을 찍은 건데요. Environment SEM을 저희가 찍은 건데, 샘 안에 이렇게 패턴을 넣고 스테이지 온도를 낮추면서 이제 수증기를 집어넣으면서 샘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부터 구조물 사이부터 불이 차오르거나 또는 이렇게 마이크로필라 스퀘어 쉐입의 마이크로필라도 보시면 이제 여기 주변부터 물이 먼저 응축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얘네가 이 워터 컨덴세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접촉각은 굉장히 큰 물방울, 이 물방울의 크기가 몇 밀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렇게 큰 물방울이 이제 형성되는 걸 가지고 얘가 친수냐 소수냐 얘기하지만, 워터 컨덴세이션 하는 거는 요 굉장히 작은 그 워터 베이퍼부터 인터럭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친수냐 소수냐 이제 그것부터 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웨터빌리티보다 사실 온도가 낮으면 어디서든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 전달이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엣지 부분에서 같은 표면 프로퍼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물이 응축되는 건 바로 이 부분에 열 전달이 잘 일어나서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이 응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하이브리드 패턴을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막 딱정벌레나 애나이소트로픽 웨팅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벼입이나 또는 슈퍼하이드로필릭 기능을 갖고 있는 이끼를 모사하는 이런 표면을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압축 가공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컨덴세이션 실험은 열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폴리머 표면 가지고 실험을 하기보다는 금속 표면, 특히 알루미늄이나 열전도가 좋은 구리 표면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표면에 어떻게 패턴을 만드는지 보시면 이렇게 압축 가공인 거죠. 몰드를 놓고 눌러서 굴곡, 딱정벌레처럼 굴곡 패턴을 만든다든지 또는 소수 패턴을 딱정벌레도 소수 코팅을 다 하고 난 후에 일부만 이제 벗겨내서 필릭한 표면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패턴과 굴곡이 있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라인 패턴도 압축 가공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해도 나노 구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을 넣어서 알루미늄 표면에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 이 라인 패턴과 나노 구조물을 이제 같이 한 표면에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공성 표면을 이게처럼 다공성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은 전기를 걸어주면서 이제 산화를 시키면 AAO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기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간단하게 산에다 넣고 에칭을 하면 이렇게 다공성 구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패턴을 만들어서 워터 컨덴세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2006년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단순히 하이브리드 패턴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되고 물이 포집이 된다. 그래서 나미브 데저트 비트를 미믹했다. 이 정도에도 이제 나노레터에 논문이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나노 와이어를 넣어서 친수 표면을 더 잘 친수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친수하고 소수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높이는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초기이긴 하지만 그 다양한 그 사이즈를 만들어서 패턴을 최적화하려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됐었고요. 또 이 응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구르게 맺힌 물이 잘 떨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 슬라이딩의 비헤이비어를 보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노 구조를 넣어서 훨씬 더 슬라이딩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처럼 이제 한 가지 그 하이브리드 패턴의 예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 연구는 이끼의 다공성 구조와 벼입의 그 라인 패턴을 이용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루미늄 자체에 이제 소수 코팅을 하거나 또는 알루미늄 자체를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베어는 하이드로포빅한 특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저희가 라인 패턴을 해서 이렇게 산으로 에칭을 하면 다공성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또 하이드로필릭이 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에다가 이제 그 패턴을 집어넣으면 다공성 패턴을 넣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슈퍼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에너지, 표면 에너지 차이를 만들게 해서 이쪽에 응축된 물이 이쪽으로 딸려오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뉴클레이션이 뭐 소수건 친수 표면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물방울이 커지게 되겠죠. 뉴클레이션 후에. 그런 다음에 물방울이 서로 코알레센스를 됐는데 이 코알레스된 물들이 빨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중력을 받을 만큼 이렇게 코알레센스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일정 크기가 되면 이제 패턴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일단 크기가 되면 이제 이쪽으로 서비스 에너지 디퍼런스 때문에 이쪽으로 딸려와서 여기서 이제 축축 빼주면 이 부분이 빨리 노출이 되고 여기서 다시 또 응축의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서 좀 더 많은 양의 물을 모을 수 있는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쪽은 그냥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고 이 라인은 다곡성 패턴이 있는 이제 슈퍼히드로필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스피드 카메라 찍은 건데 물이 맺혔다가 서로 코알레센스가 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지면 이 주침수 쪽으로 딸려가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딸려 들어가고 이쪽이 비기 때문에 다시 여기 이제 드러바이즈 컨덴스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물이 딸려서 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냥 베어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친수 코팅을 한 경우, 소수 코팅을 한 경우, 라인에만 친수가인 경우, 라인이 소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샘플, 이게 그냥 포빅과 슈퍼히드로필릭 컨비네이션이 가장 물을 모으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워터 컨덴세이션 실험을 하는 데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하나는 하베스팅이라고 해서 이 컨덴세이션 실험을 하다 보면 밑에 이제 포집되는 물의 양을 봐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표면에도 굉장한 양의 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포집된 물의 양과 표면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같이 합한,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이 하베스팅 된 거긴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워터 하베스팅이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요 밑에 이제 떨어진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진 물이 얼마나 슬라이딩이 잘 돼서 많이 떨어졌느냐,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콜렉션라고 해서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썼는데,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다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이 콜렉션 물이 중요한데, 이제 표면을 뭐 진동을 준다거나 털어서 이 물을 다 모으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콜렉션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물이 표면에 떨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응축대에서 남아 있느냐, 그것까지 포함하는 하베스팅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 패턴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서비스 에너지를 서로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구멍만 뚫어서 그 서비스 에너지 차이를 줘서 응축이 훨씬 더 잘 되게 하는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는 슈퍼하이드로포빅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포빅이고, 이게 이제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그냥 쓴 건데, 알루미늄 그냥 플레이트는 이제 들어봐야지 표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약간의 소수성 개념을 갖기 때문에 들어봐야지 컨덴세이션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이 빨리빨리 커져야지만, 들어봐야지 컨덴세이션, 물방울이 빨리빨리 커져야지만 빨리빨리 떨어지고 그 부분이 다시 또 응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여기서 이제 그 간격에 따라서 실험을 했는데, 이 간격은 사실 최적화는 이 표면의 컨택 앵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각도가 거의 90도가 넘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9mm 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물이 맺혔던 게 이제 이 공기가 존재하는 홀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고 한쪽으로 디렉션을 가져 서비스 에너지 때문에 이쪽으로 모여서 훨씬 더 빨리 물방울이 자라고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드러바이즈 컨덴세이션은 굉장히 유용한데, 하지만 이제 필름아이즈 컨덴세이션은 사실은 이제 코알레센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웨터빌리티를 갖느냐에 따라 이제 최적 패턴이 다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웨터빌리티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아까 히트 트랜스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제습기나 에어컨에서 물을 응축시키려면 한 10에서 15도 정도로 이제 냉각을 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표면을 건들지 않는다면 그 10도에서 15도 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도를 유지시키는 에너지를 저희가 가해야 하는 거죠. 근데 표면을 저희가 잘 다루어지면 더 높은 17도에서도
물이 용축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가 표면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열 전달도 더 좋게 할 수 있고 더 적은 에너지로 물을 응출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전기를 절약하는 다음과 같은 이건 이제 저희 실에서 만든 제습기인데요. 이러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제습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을 포집하는 자연의 얘들은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기술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공기 중에는 물을 포집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적정 기술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포그캐스트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그늘막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나 또는 그 인삼 하는 곳, 밭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그늘막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런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그 망을 이용해서 안개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안개가 여기에 맺혀서 그물을 모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고요. 이건 이제 안개를 수집하는 거고,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오퍼라는 단체에서는 이제 이슬을 이용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열을 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공기와 땅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새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슬이 이 지면 근처에 맺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열을 이용을 해서 새벽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제 깔아가지고 거기에 맺히는 물을 여기 이제 지붕에 있긴 한데요. 그 물을 모아서 물탱크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빙 방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물을 잘 응축시키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응축된 물이 잘 얼지 않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얼음 생성은 사실 굉장히 산업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연구비를 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자연이 만드는 얼음을 사실 인간이 생성되지 않게 한다는 건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를 투여해야지만 얼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데, 얼음이 생기지 않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얼음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면 스트럭처가 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동식물은 바로 극지방에 살고 있는 곰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이제 보면 이 곰털을 보면 이렇게 중공사라고 그러죠. 털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공기가 채워져 있는데, 사실 열 전달을 가장 지연시키는 좋은 방법은 바로 진공이죠. 예, 열은 매개체가 있어야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개체가 없는 진공 상태가 가장 단열을 시키는데 뛰어난데, 진공을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단열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곰은 이미 이 털 안에 이렇게 공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잎 같은 경우에 완벽한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라 얘는 컨덴세이션도 안 일어나고 얼음도 생성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슈퍼하이드로필릭 서피스인 수연잎과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인 연잎을 놓고 저희가 이제 온도를 낮추면서 물이 어떻게 컨덴세이션 되는지를 보면, 당연히 수련잎에서는 필름 와이즈 컨덴세이션이 일어날 거고 연잎에서는 이제 드롭 와이즈 컨덴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온도를 낮춰주면 이제 그대로 얼게 되죠. 그래서 연잎에서는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서 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얼음이 얼지 않게 한다는 건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요. 대신
이 얼음이 생성되는 시간을 저희가 저중성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얼음이 생성되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생성되는데 407초가 걸리지만 연잎 같은 경우에는 547초가 걸려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도씨, 영하 8도씨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하지만 연잎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10도씨가 돼야지 얼음이 이제 얼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안 얼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얼음을 늦게 생기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저희가 표면 구조와 웨팅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예는 그렇다면 이제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를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컨택앵글이 높은 그런 슈퍼하이드로포빅스를 만드는데 대신 이 구조물의 끝 지름을 다르게 해서 에어리 리플렉션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접촉 면적을 갖는 것부터 큰 접촉 면적을 갖는 것까지 이제 구조물을 앞서 2차 시에서 말씀드린 그 콜로이달 리소그래피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포빅 코팅을 하면 이제 완벽한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어드이전 스트렝스랑 프리징 타임을 재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베어에 포빅 처리를 해서 포빅한 샘플에서는 얼음이 어는데 이제 18초가 걸리지만 이렇게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를 굉장히 뾰족한 구조를 갖는 접촉 면적이 작은 에어리 리플렉션이 작은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얼음을 얼게 하면 무려 이제 49초가 지나야지만 이제 얼음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얼음이 생성되는 걸 늦추고 이게 이제 프리징 타임이 되겠죠. 프리징 타임이 그래서 에어 리플렉션이 작을수록 훨씬 더 좋고 접촉 면적이 커지면 이제 훨씬 더 빨리 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얼음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생성된 얼음이 굉장히 적은 힘으로 붙어 있어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뚝 떨어지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드이전 스트렝스를 많이 잽니다. 그래서 보시면 접촉 면적이 작은 애는 굉장히 적은 힘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적은 힘만 줘도 얘가 딱 얼음이 제거가 되는 거에 반면에서 이제 접촉 면적이 크면 이제 큰 힘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열 전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접촉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열 전달이 훨씬 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음과 접촉 면적이 큰 경우에는 어디션 스트렝스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접촉 면적이 비슷한 경우에는 여기 이제 비록 공기층이 많다고 해도 열 전달이 이 공기로 되기보다는 요 본체 이건 이제 이 샘플은 유연인데 이 벌크를 타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어디션 스트렝스를 갖더라. 높이보다는 이 끝에 있는 얼음과 닿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얼음 생성을 그러니까 사실 안티아이싱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연시키는 요즘 트렌드 제가 이제 슬립스를 2차 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큰 얼음이 잘 안 생기게 하는 그리고 늦게 생기게 하는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슈퍼 슬리퍼리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그 파리 지옥이죠. 피처 플랜트처럼 이제 슬리퍼한 표면을 만들어서 안티아이싱을 연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이런 포로스한 스트럭처를 만들고 여기에 물을 싫어하는 이제 기름을 보통은 이제 포빅한 특성을 갖는 표면 에너지가 낮은 그런 이제 기름을 많이 루브리컨트를 많이 집어넣으시면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루브리컨트를 넣는 게 가장 좋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덴시티가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표면 장력은 대부분 다 이제 낮은 그런,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루브리컨트들을 선택을 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일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물방울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헥사데칸 논폴라한 솔벤트죠. 폴라 솔벤트와 논폴라한 솔벤트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보면 결국은 안티 아이싱에 있어서 덴시티나 비스코시티나 설비텐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얼음이 잘 안 생기게 하는데 어디전 스트렝스를, 그러니까 그 지표로 어디전 스트렝스를 봤는데요. 어디전 스트렝스가 낮게 하는데 중요한 팩터는 스프레딩 코에피션트더라. 이 스프레딩 코에피션트는 이제 두 가지 액체가 잘 섞이는 정도를 이제 얘기하는 데인데요. 결국 슬립스 표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차이는 리퀴드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컨덴세이션을 이루는 물과의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설텐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여기에 채워지는 루브리컨트와 그 다음에 위에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는 그 워러, 그러니까 물 간에 서로 어떤 스프레딩 코에피션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서 이제 나중에 루브리컨트를 선택을 하실 때는 그 스프레딩 코에피션트를 찾아보시고 적당한 가장 스프레딩 코에피션트가 좋은 애를 찾아서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표면의 사실 젖음성에 대한 어떤 연계된 개념으로 컨덴세이션과 안티 아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서비스 스트럭처 외에 벌크 스트럭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경량 구조와 그다음에 이제 하이 스트렝스를 갖는 전복 껍질을 2차 시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있는 구조물은 표면이 아니라 벌크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이 하이레티컬 스트럭처, 이게 계층 구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셀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전복의 경우에도 이 미네랄 브릿지죠. 그러니까 무기물과 그 다음에 이제 키틴 매트릭스라는 유기물이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층층간이 쌓여서 굉장히 하이 스트렝스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계층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논문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뼈가 또 굉장히 다공성이라서 라이트웨이트 물질로 그리고 또 얘는 심지어 이제 그레디언트 스트럭처를 가져서 또 그 어댑테이션 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얘도 시작은 이 콜라겐 몰레큘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의 구조를 갖는, 그래서 벌크까지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대나무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또 이제 셀룰로즈 몰레큘부터 시작해서 이게 파이브리 되고 이렇게 이게 쌓여서 결국 대나무가 된다는 이런 하이리티컬 스트럭처가 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여러분이 이런 구조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위키피디아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려면 여러분 이제 나노 재료에 사실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HB 플롯이라는 게 있죠. 이제 덴시티하고 스트렝스처럼 이 두 가지 텀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제 덴시티가 작으면서도 덴시티가 작으면 사실은 스트렝스가 작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폼 형태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일레스토머거나, 그다음에 내추럴 미네랄, 이제 폴리머, 이게 내추럴 미네랄, 근데 폴리머 하고 이제 갈수록 메탈하고 이제 세라믹,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노 재료를 집어넣게 되면 그 특성이 스트레스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노 메터리얼을 가지고 컴포짓을 만들려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어떠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자연에 이건 이제 자연에 있는 그 물질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미믹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들에 대한 플롯이 지금 있는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크부터 시작해서 케브라라는 그런 즉 물질까지 이런 부푸들을 갖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전복 껍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한 가지 자연의 특징은 한 가지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복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다른 물질이 같이 섞여져서 훨씬 더 이 봄 같은 경우에 콜라겐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두 가지 성분이 같이 섞여서 훨씬 더 같은 밀도에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더 큰 스트렝스를 터프니스를 가질 수 있다. 전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전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플롯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하이레티컬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물질을 하이브리드에서 쓰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자연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셀프 힐링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동식물을 전부 보면,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도 보면 이게 상처가 나면 얘를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에어에 노출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뭐 약품이 이제 들어와서 그걸 이제 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만 사실 생체는 우리가 계속 먹고 있고 뭔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물품들은 계속 에너지를 우리가 바라는 건 계속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셀프 힐링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이 셀프 힐링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셀프 힐링을 하는 지금 공학적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케미컬 반딩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셀프 힐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이드로젤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그런 인터랙션을 이용하고 특별한 그 펑셔널기를 이용해서 서로 반응이 상온에서 쉽게 또는 작은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크로스링킹이 돼서 셀프 힐링이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케미컬리 또 그게 이제 일어나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이크로 캡슐 안에 저희가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리커서를 집어넣어서 어떤 미케니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캡슐이 깨지면서 셀프 힐링이 되게 하는 방법이나 또는 캡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혈관처럼 이렇게 다양한 혈관 구조를 갖는 베스큘라 그 형상을 갖도록 그 셀프 힐링 메터리얼을 집어넣어서 역시 어떤 미케니컬 스트레스가 왔을 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전략을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 정합 파트에서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큰 접착력을 갖고 있는 홍합 단백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카테콜이죠. 이 특이한 케미컬이 굉장히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지혈제로 사용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파라는 케미컬을 이제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서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카테콜이라는 이 케미컬은 단순히
한 가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이렇게 지혈제처럼 어드시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안티파울링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셀프 클리닝 굉장히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메터리얼을 붙이면 이제 표면이 포빅하게 돼서 셀프 클리닝도 되고 또는 굉장히 접착력이 좋아서 이제 플루언트를 잘 흡습하는 그런 구조를 쓸 수 있고 결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셀프 힐링 하는데도 홍합 단백질의 구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소개를 사실 드릴 수 없고 저도 뭐 재료를 굉장히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파이더 웹을 설명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스파이더 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이레티컬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베타 스트랜드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제 나노 크리스탈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파이버가 돼서 결국은 거미줄이라는 웹까지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한 가지의 그 실이 아니고 굉장히 이 파이버들의 번들로 이루어진 구조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잘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나노 크리스탈이 있는데 얘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이 곡선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스파이더 실크가 되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능한 이유는 그 중간중간 그 나노 크리스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강건한 그 특성을 갖게 해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 랜덤 구조와 그다음에 오더도 된 구조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는 특이한 물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자연모사 기술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현재 표준화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연구 동향이 어떤지 어떤 것들이 그나마 이제 상용화되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분류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연모사 기술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 연구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만한 표면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젖음성을 제어하는 거, 웨터빌리티를 제어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표면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반사 방지를 한다든지 또는 색을 구현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있는 센서들이 뭐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촉각 센서하고 청각 센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워터 컨덴세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얼음을 덜 생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저도 이제 잘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다양한 연잎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슬립스 표면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노 헤어 리스트럭처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사 방지를 이용한 색 구현에 대한 연구를 하고도 있고 또 워터 컨덴세이션과 안티 아이싱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촉각 센서, 유연 촉각 센서, 휴먼 스킨을 보호한 촉각 센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에는 이렇게 훌륭한 예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고학적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연은 아까 셀프 힐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 셀프 힐링이 될 거냐 어떻게 하면 듀러빌리티를 갖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전 공정이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는데 과연 이것이 친환경적인 공정일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터스 립부터 시작을 해서 셀프 클리닝, 슈퍼 올레오포빅시티, 슬리퍼리 서피스, 그다음 바이오바울링, 박테리아 사이달 이펙트, 과학적으로는 안티 리플렉티브 이펙트와 이제 센싱까지 하고 있고
네, 오늘 소개드린 월아베스틴과 안티알신 이런 로토스로 시작해서 사실 이런 다양한 연구로 이제 뻗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왜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베르베르 소설 중에 하나죠.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면 굉장히 진짜 환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것 같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범은 교수형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미래 세계에서는 환경이 너무나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요. 담배를 피면 큰일 나고 석유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모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쏴서 옛날 고대 시대로 돌아가서 사람을 쏴서 이동시키는 이런 세상이 이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소설만의 얘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는 괜찮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괜찮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월드타워를 만들어 놓고도 미세먼지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은 방역 마스크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만 사실은 미세먼지가 심하면 더한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런 현실에 살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은 사실은 인간을 윤택하게 위해서 가지만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모사 기술이 추구하는 바는 기존 R&D가 생산성 향상이나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추구해야 될 거고요. 더불어서 지속 가능성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자연모사 기술의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시, 2차 시에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비센트 교수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공학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만 사실 자연은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과학기술은 바로 이렇게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가장 적은 자원을 쓰고 그래서 자연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학기술은 사실 트라이얼 에러죠.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 해서 목표편을 찾아가지만 이 자연모사는 이미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자연이 이미 트라이얼 에러를 해서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게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모은 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공기를 모은 건데요. 여러분 물과 공기 없이 우리 인류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소중함을 사실 알면서도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빌딩에 좋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좋은 물과 좋은 공기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좋은 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공기와 물도 같이 공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연을 그냥 항상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본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게 이제 제안이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이제 자연자본주의, 새로운 황금시대, 자연자본이라는 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단순한 외부 환경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본으로 인식하고 그 자연을 얼마나 훼손시키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의 가치로서 경제적 가치로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시에 걸쳐서 자연모사 나노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